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7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 신념과 성실한 노력을 주제로 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월 중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40년 내 최대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사유와 그 경과를 보도한 BBC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주요 국가별 동향 등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오미크론의 변형인 오미크론 BA2의 전염성 및 감염 현황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념과 성실한 노력을 주제로 한 오늘의 명언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is key measure of inflation climbed at the fastest pace since 1982 last month. CNN 보도 보시죠. 지난 주말 미국 상무성이 발표한 1월 중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전년 동월 대비 6.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0년 내 최대폭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제외한 코어 PC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일 대비로는 0.5%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물가 지수별로 그 작성 기관을 소개하면요. 먼저 PCE 물가 지수,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상무성의 경제 분석국에서 자료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CPI 물가지수,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노동부의 노동국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지수도 노동부에서 작성됩니다. 이 세 가지 물가 중에서 연준은 중총량지표 성격인 PCE를 가장 중요시하죠. 참고로 미국의 GDP 통계와 경상수지 통계는 상무성에서 작성하고 매월 첫째 금요일 발표되는 잡스 리포트는 노동부에서 발표하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 16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주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는군요. 지난주까지는 50bp 인상이 다수 의견이 있는데 이제는 55bp 인상 견해가 80%로 높군요. 한편 1월 중에 개인 소득은 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이래 최저 수준이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많이 감소한 거죠. 이에 따라 개인 저축률도 지난 12월에 8.2%에서 1월에는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비 지출은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주로 물가 상승에 기인한 거죠. 네, 두 번째 뉴스. Why is Russia invading Ukraine and what does Putin want? BBC 뉴스 보시죠.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경과를 한번 보죠. 러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군사를 집결시켰습니다. 이웃 동맹국인 벨라루시아 합동군사훈련이라는 명목 등이죠.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은 아니다라고 해왔으나 2월 24일 새벽 푸틴 대통령이 TV 성명을 발표하였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위협 때문에 안전과 발전, 존속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면서 정군의 특별 군사작전 수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침공하라는 거죠. 한편 러시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와 류안스크를 각각 독립국가로 승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 지역이죠. 24일 새벽 러시아군은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였습니다. 먼저 공항과 군사본부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이어서 탱크와 군대를 투입하였죠.
오른쪽 아래 지도는 현지 시간으로 2월 25일 18시 현재 전황입니다.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입니다. 조금 전 예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를 장악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예신을 들으면서 양국의 군사력 차이가 크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어디선까지 침공할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러시아 침공이 우크라이나 현 정부 전복이 목표인 것은 명백하다고 하네요. 현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는 진격한다는 거죠.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 약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최대 500만 명의 피난민이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하네요.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이 대부분 다 나토에 가맹되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의 확전은 나토와의 확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군요. 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죠. 푸틴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우크라이나 독립국가 지역에 대해서 가혹 행위를 하고 집단을 확산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리고 비나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시민을 상대로 유혈 범죄를 저지른 자를 법정에 세우겠다 이렇게 TV 방송에서 많이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량 학살은 없었다. 푸틴의 주장은 거짓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현 과격 정부가 동부 독립정부를 탄압해서 1만 4천 명의 반군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침공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나토 동맹국화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가입과 나토 가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그 동진 확장으로 러시아의 안보가 이어받는다는 거죠. 과거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바르샤바 조약 가맹국들이 대부분 이제 나토 가맹국화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과거 바르샤바 동맹국이 나토에 가맹하기 이전인 1997년의 상태로 나토의 국경을 되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은 1990년 그 통독 당시에 독일의 통일을 허용하는 대신에 나토는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문서에 전혀 없기 때문에 푸틴의 개인 주장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근저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일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하네요. 즉 9세기 말에 건국한 키예프 러스 공국부터 킵차크 한국, 러시아 제국, 소련에 이를 때까지 이 벨라루스, 러시아, 유크레인은 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지아 출신의 스탈린이나 우크라이나에 거주했던 후르시초프가 러시아, 소련 공산당 총서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푸틴은 1991년 12월의 소련 붕괴가 러시아의 역사적 분열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네요. 또 다른 침공 사유는 약화된 러시아의 위상을 이제 가시하겠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또 자원부국으로서의 그 자신감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러시아의 위상 가시가 푸틴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80%나 달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맹 관련해서 나토 측은 나토는 신해영국의 개방적인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그 가입 여부는 주권국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978년생이니까 44살이네요.
그리고 유대계입니다. 2016년에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키예프 국립경제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미디언 배우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17세 때 TV 데뷔했고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특히 2015년에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 상황 코미디에 출연해서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청렴한 대통령 역을 연기를 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쳤답니다. 시청자 수가 2천만 명을 기록하는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출연진 중심으로 인민의 종 정당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선에 출마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초 신년사에는 돈바스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돈바스란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동부 반란 지역을 평정하겠다는 거죠.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가 훨씬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요. 우선 나토는 방위군 파병 계획은 없지만은 자문관 파견과 무기 제공 그리고 이전 병원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틱 3국과 폴란드에 나토 방위군을 수천 명 배치 완료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뉴스에 미국은 F-35 전투기를 발트 3국에 배치했다고 발표되더군요. 그리고 미국과 EU, 영국은 푸틴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제재했고요. 그리고 독일은 그 말 많은 노르트 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고요. 영국은 100명의 러시아 개인 및 기업 자산의 동결을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하였지만은 지난 주말 세계증시는 그 제재의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외적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극명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키예프 정부가 항복하고 군대를 해체하는 전제하에 회담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회담 장소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하자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담 중재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론이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소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좀 배우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이토, 즉 나토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동구권 공산 세력이 확대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이제 발족한 서구권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동구 공산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 동맹체를 발족했었죠. 이러한 냉전 체제가 1991년 그 소련 해체 때까지 진행되었다고 봐야죠. 네이토의 총 가맹국 수는 현재 30국인데요. 1949년 설립 때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10국을 포함해서 12개 국가였죠. 당시 소련의 위협을 많이 받던 터키, 그리스가 나토 가입을 희망했지만 불허되었다가 6.25 한국전 동란에 파병하는 걸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1991년 소련 해체 후에는 소위 바르샤바 가맹국들이 대거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가입했고 2004년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했습니다.
2009년에는 알바니아가 가입했고요. 그 외에 이제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등이 이제 가입하였습니다. 지도의 그 파란색 부분이 나토 가맹국인데 소련과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과거 소련이 미국의 코 미친 그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반대하던 때가 기억나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4억 3,025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592만 2천 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104억 736만 명 정도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4주 연속 중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사망자 증가세도 3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확진자 순위를 보면은 독일이 7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들은 신규 발생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하루에 76,613명 증가에 그쳤군요. 우리나라 발생 건수의 반도 안 되는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 두 번째 단신, 오미크론의 신변종인 오미크론 BA2가 BA1보다 전염성이 30%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신규 감염의 35% 비중을 차지하고요. 머지않아 코비드-19의 주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현재 세계 18개국에서 최고 감염 비중을 갖고 있고요. 이는 전전주 세계 감염의 21% 비중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10개국에서 최고 감염이었는데 1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3.8% 비중밖에 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오미크론 BA2는 유전자 정폭 검사, PCR 검사로도 구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하네요.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감염한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하지만은 재감염 합률은 낮고 감염 정세가 아주 경미하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도 그리고 사망자도 없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미크론이 기도에만 머물고 허파에 침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난주 중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와 전 사망자 수는 전전주의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에 비해서 감소하였습니다. 감염자 수는 21%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8%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A1과 BA2 구분 발표가 없어서 잘 통계를 모르겠고요. 지난 1월 말에 정부가 BA2 국내 전파 사실은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매일 16만 명씩이나 확산 발병하는 걸로 봐서는 전염성 높은 BA2 변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세도 경미하게 나타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길 기원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다음 주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 동향을 좀 잘 봐야겠죠. 지난주에 그 주가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투자자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시중 유동성 감축 리스크를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페드가 시중 유동성 감축을 적게 할 거라는 거죠. 페드가 3월에 그 테이퍼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중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구하고 시중 자금은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가서 발언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게 관심이 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오늘의 명언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